책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책으로 삶을 살주는 시간 TV 책방 북소리. 안녕하세요. 북마스터 황진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책과 소통하는 남자 북마스터 이창현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책 읽고 글 쓰는 문학평론가 허입니다.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숫자가요. 지난해 1,200만 명이었다고 해요. 근데 올해는 더 늘어날 거라고 하고요. 근데 점점 서울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건 알 수 있겠는데 만약에 해외에서 친구가 와요. 어디를 데려가시겠어요? 국내에서? 저 같은 경우는 우선 당산역으로 갑니다. 네? 당산역? 당산역으로 완전 가서 의외인데? 네. 서울시에서 운영한 따릉이를 빌려요. 그리고 여의도를 거쳐서 노량진에 이르는 그 자전거 길을 쭉 같이 달리는 거예요. 오. 대박. 한강의 뷰를 친구 너무 즐기면서. 힘들겠는데. 그렇죠. 근데 1차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힘들게 해야 뭘 먹여도 맛있어요. 쉽게 시장이 가자. 네, 제가 그런 이렇게 거예요? 맛집을 네. 찾는데 좀 약하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네, 제가 노량진까지 우선 이동시킨 다음에 네. 회를 사주는 예, 그것으로 어떤 이 서울의 이미지를 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게 했어요. 저기 물과 관련된 거네요. 한강과 생선 요리. 그렇죠, 너무 그렇죠. 좋네요. 운동도 하고. 운동도 일석이조죠. 하고. 네. 저는 뭐 그냥 광화문 이런 데 생각했는데. 저는 한강 얘기가 나오니까 서울은 한강과 북한산의 도시잖아요. 그렇죠. 북한산 자락이라고 할 수 있는 북악산을 한번 소개시켜주고 싶고요. 광화문 구경한 다음에 인왕산 운동화가 있으면 인왕산이 밤늦게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밤에 인왕산에 올라가서 서울의 야경을 보게 하고 그리고 서촌에 가서 막걸리 한 잔 사주면 되지 않을까. 저보다 더 힘든 코스를. 그렇죠. 예, 친구들이 그런데- 조금 힘들 것 같은. 낮에는 한강 그런 일들이네요. 보고 밤에는 산에 올라가고 도시로 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해외 여행을 갈 때 보면 진짜 공부 많이 해서 가거든요. 뭐 도시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뭐 교통편에 대해서도 엄청 공부를 하고 가는데 정작 제가 늘 숨쉬고 사는 곳이 서울인데 서울에 대해서 공부를 할까? 뭔가 찾아본 적은 거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서울 사람은 63빌딩 가지 않는다. 서울 사람은 서울타워에 올라가지 그럼요. 않는다. 안 뭐 가죠. 이런 얘기가 일반적으로 있죠. 네, 오늘은 그래서요, 이 서울의 숨은 곳들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어찌 보면 서울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서울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은 갈등 도시의 저자 김시덕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시덕입니다. 네, 야 서울 선언 이후에 1년 만에 뵙죠? 예, 1년 만에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방문입니다. 야, 근데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훌륭한 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 선언이 6쇄, 예. 한 7,000부 팔렸다고 네, 하는데요. 맞습니다. 이 갈등 도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폭발적으로 판매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저기 교양이나 소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뭐 인문에서는 비교적 잘 나가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기뻐합니다. 중요하죠, 중요하죠. 갈등 도시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갈등 이런 거 있으면 좀 채택을 덜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요. 톤도 너무 그레이 톤이어서 선택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만큼 인기의 비결이 좀 있습니까? 요즘 시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걱정을 좀 했는데 너무 어둡고 빨개서 그게 오히려 좀 받아들여진 게 아닌가.
시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는 갈등의 스트레스가 여기에 담겨서 맞습니다. 어떤 해법이 있나 찾아보는 독자들이 많다는 얘기네요. 해법은 없어서 참 죄송할 뿐입니다. 네, 오늘 얘기하면서 해법을 만들어 보시죠. 뭐. 네. 저는 책을 펴면서 대서울이라는 용어가 눈에 띄더라고요. 서울에서 경기도까지 개념을 확장해서 대서울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든 건데 이건 어떻게 탄생하게 된 단어인가요? 예, 우선 설명을 드릴게 대서울의 대가 위대하다는 대가 아니라 더 큰 범위, 그레이터의 개념입니다. 그렇게 제가 뭐 부산이나 뭐 목포에 비해서 서울이 특별히 위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뉴욕이나 도쿄나 베이징, 런던 등을 볼 때도 딱 그 행정구역으로서의 뉴욕이나 런던만 봐서는 그 지역에 출퇴근하거나 잠을 자는 사람들을 다 포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넓은 범위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제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왔고요. 그래서 좀 넓게 잡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서울이라는 개념을 도입해봤습니다. 그럼 없던 표현인 건가요? 그러니까 그레이트 서울이라고는 잘 안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영어 검색하면 가끔 나옵니다. 그렇죠. 뭐 런던 계획도 대계획이 있고 동경도 되게 크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아마 서울을 시계로 한정하지 않고 수도권 전체로 바라보는 안목이 좀 확장되는 개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김시덕 작가님이 약간 좀 경계인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서울의 경계 지역을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대서울과 맞닥뜨리는 부분인데요. 서울의 중심부에서 벗어나서 북쪽의 끝, 동쪽의 끝, 남서쪽의 끝을 다루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있는 저발달된 모습, 소외된 계층의 모습, 이런 것들을 갈등의 시선에서 보여준 게 아닌가 싶네요. 보면 도시들이 서울이든 인천이든 성남이든 다 자기 도시 각각의 중심만 얘기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심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 더 많은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누군가는 얘기해야 되지 않겠나. 뭐 아무도 안 하니까 저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야.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예.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전공이 문헌학과 전쟁사인데 전쟁이야말로 경계적 성격의 사건이거든요. 그 중심과 중심이 충돌하는 지점은 경계 지역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이 충돌하는 지점은 부산 외관과 쯔시마인 거고. 그렇죠. 근데 중심에서는 그쪽을 알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저 어딘가 땅 끝으로만 생각하지만 거기서는 야말로 가장 치열한 문화 충돌이든지 융합이든지 일어나서 요즘 융합이란 말이 유행하지만 그 융합이 가장 핵심적으로 일어나는 곳은 경계 지역입니다. 사실 중심보다 변경 지역이 더 재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 중일 전쟁, 러일 전쟁, 그러니까 동경과 베이징, 예. 동경과 상트페테르부르크 아무 관련이 없이 그 변방인 한반도에서 일어났군요. 좀 신기한데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책을 봐도 뭐 조선 왕조나 뭐 귀족들의 공간이라든가 뭐 건축사적으로 되게 유명한 공간들은 잘 안 나오고 소위 서민들의 공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같은 생각에서 예, 맞습니다. 그러신 거죠. 이제까지 서울이나 도시 또는 한국 역사 문화를 얘기할 때 다들 양반이나 왕족을 얘기해서 저 한 명 정도는 좀 딴 얘기를 해도 되지 않나 그런 뜻이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은 우리가 무엇을 어느 쪽을 봐야 될까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인 방법적인 부분을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또 문헌학자시니까 서울을 갖는 방법이 굉장히 남다르다고 또 이 책에도 담겨져 있거든요. 먼저 그 걸음걸이를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저는 도시를 걸을 때 시층을 보면서 걷습니다. 저는 건물을 볼 때 건물과 함께 돌도 봅니다.
글자가 정초 또는 초석, 중공 등으로 한자로 써 있는가 또는 머릿돌이라고 한글로 써 있는가에 따라서 건물주 또는 건축주의 성격 내지 종교적 성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사람이 속한 문화적 흐름을 이해할 수 있죠. 누구나 무심코 지나치고는 하는 간판. 저는 간판을 통해 도시가 지나온 시간을 읽습니다. 저는 도시의 중심이 아닌 주변을 봅니다. 도시의 경계를 보아야 그곳에서 대서울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김시덕 작가님은 문헌학자시잖아요. 그 문헌학이라는 것도 사실 좀 생소했는데 여기다 또 도시를 얹으셨어요. 도시, 문헌학. 뭡니까 이게? 예, 문헌학이라고 하면은 우선은 책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은 누가 만들었나, 왜 만들었나, 누가 읽고 있나를 알 수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사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선언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남아메리카의 소설가 중에 보르헤스라고 있습니다. 단편소설의 대왕 같은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은 거대한 도서관이라고. 근데 저는 그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세상은 정말 책처럼 읽을 만한 거리가 넘칩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웠던 점은 많은 사람들이 이 넘치는 읽을거리를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건물 머릿돌입니다. 머릿돌 경우에는 그 건물을 만든 사람의 성격이 잘 드러납니다. 크게 머릿돌은, 한국에서 머릿돌은 건물 입구에 붙는 경우가 있고 네. 모퉁이에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퉁이에 붙는 경우는 주로 교회 건물입니다. 코너스톤, 유럽에서의 그 개념으로 머릿돌에 구석에 있다 보니까 구석에 있는 건물들은 아마 만든 사람 또는 건축주가 기독교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전면에 있는 경우는 이건 전형적인 일본에서 소개된 근대의 방식입니다. 크게 두 계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문헌학자이신데 탐정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셜록 홈즈가 셜록. 네, 네. 뭐 어떤 사람의 행동을 하나만 해도 아, 저 사람 지금 흙길을 밟다 왔으니까 저 사람이 농촌 출신이고 뭐 이런 거 다 맞아요, 유추해내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 문헌학이 그렇습니다. 약간 그러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사진을 좀 보면서요. 약간 셜록의 마음으로 아, 요거는 어떤 거다 하고 좀 추측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준비된 사진을 한번 볼게요. 네. 뭐 보이시나요? 집수리, 보일러. 예, 뭐 오래된 이런 게. 가게다. 좀 관리가 좀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화성? 네. 화성 쪽에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추측이 좀 되는데요. 상가주택이라는 말도 보이는 것 같아요. 상가주택. 그리고 자세히 보면 저 보일러 철거 글씨 밑에 네. 뭔가 또 다른 글씨가 약간 있는 것 같은 네. 자세히 보면 예,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이게 그렇죠. 우리가 본 거라고 치면 저는 이걸 김시덕 작가님이 봤을 때 뭐가 보일지가 되게 그러니까요. 궁금해요. 우선 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글자가 아래 하나 더 있죠. 그렇죠. 더 있는 게 식당 간판입니다. 더 씌워진 거군요. 이게 더 씌워진 겁니다. 하나를 썼다가 그 업종이 망하고 폐업하고 다음 단계로 바뀌면서 그러네요. 그 예. 시트지를 한 번 더 붙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는데요. 그 이전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어요. 그러네요. 무슨 글씨일까요? 원래 있던 건. 뭐 두꺼비 뭐 이런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두꺼비 식당일 예. 겁니다. 두꺼비 식당. 저기가 한남동에 있었던 단국대학교에서 한남역으로 가던 중간에 있던 속칭 개골목이라 불리는 개골목. 불리던 거리의 식당이었습니다. 개골목이요. 멍멍이. 멍멍이 개골목. 애완견이 많은 개 같지는 않네요. 그렇죠. 이거 무슨 골목일까요?
대학가였고 집에 가는 길이니까 중간에 집에 못 가고 개가 되셔서 아, 다들 몽몽이가 헤맨다라는 되셨다는.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랬다가 단국대학교가 경기도 쪽으로 이전하면서 그 식당이 필요 없게 되니까 집수리로 바뀌게 됐는데 그 배경에는 저 한남동 길 건너 지역이 곧 재개발될 한남 5구역 말하자면 속칭 달동네인 그렇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런 그 리모델링이 아닌 집수리가 필요하게 돼서 시장의 니즈에 따라서 바뀐 거라고 추정이 되고 아마 사장님은 경기도 화성분이 아니실까라는 추정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셜록이네요. 예, 그렇죠. 근데 정말 저거 만약에 저 가게를 지나가다 우리가 봤어요. 네. 그냥 슬쩍 보고 집수리 가게 하고 지나가겠죠. 근데 그 밑에 뭐가 있었는지는 전혀 들여다보지 않을 것 같은데 확실히 남다른 눈을 가지고 계시네요. 한 번 만들어지면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벗겨내도 안 했게 보이고. 예. 그래서 영국의 어떤 행위예술가가 지난 100년간 계속 낙서가 됐던 벽을 단면을 자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 층이 몇 층이 쌓였나. 거의 100몇 층이 쌓였다고. 거의 화성에 붙은 지층처럼 알록달록한 것이. 그런 게 도시라는 거죠.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 사진을 하나 더 보고 그러니까요. 여기서 또 셜록 홈즈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머릿돌 사진이에요. 교회 머릿돌이죠. 그러네요. 아까 일단 얘기했던. 한글로 돼 있으면 교회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여호와 이게 나오네요. 예. 그리고 주후라는 글씨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기독교인 거죠. 근데 머릿돌 저는 정총복 예. 그런 거 본 적이 있었거든요. 한자로 쓴 곳이 맞습니다. 굉장히 많던데 저긴 또 한글이네요. 예. 한자로 쓰는 머릿돌은 현재도 만들어지는데 네. 개신교 계통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한글로 씁니다. 말하자면 한글 전용의 선구자 같은. 그렇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한글 전용을 선 정책을 펼쳤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독교와 이제 호흡이 맞는 부분이 있었던 게 아닌가 추정을 하고요. 저 경우는 좀 부평에 있는 교회인데 네. 약간 갑갑합니다. 이 문헌학에서 기본적으로 보는 게 전체 면과 본문 간의 여백이 얼마나 되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여백이 클수록 급수가 높습니다. 왕이 보던 책들은 아주 여백이 큽니다. 본문은 조그맣고. 그래서 훈민정음 있죠. 해례본? 네. 그게 예전부터 전해지던 게 있고 최근에 행방불명된 해례본이 있는데 지금 행방불명된 해례본이 중요한 게 앞에 있었던 거는 여백에 잘려 있습니다. 무언가 이유로. 그래서 좁아요. 본문하고 사이가. 근데 이번 거는 여백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널찍하게. 그래서 가치가 큽니다. 좀 더 원형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근대는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계급적 성격을 보여주고 근데 저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 좀 답답하신 것이 약간 권위적인 성격이 보여지는 아마 목사님 또는 신도분들이 네. 권위적이지 않은가? 근데 김시덕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내 글씨를 김시덕 작가님 보시면 나 무슨 얘기할까 되게 막 성격이 가슴 안 떨리네요. 좋군요. 이럴 수도 우리 있잖아요. 글씨는 관심이 없어요. 문헌학이시니까 옛날 거에 관심이 더 크시겠죠. 네, 그래도 웬만하면 보여드리지 않는 걸로. 그리고 또 다른 사진을 볼게요. 이번에는 간판 사진인데요. 저거 얼음 파는 야, 맞아, 가게. 서가 있었어. 한자로 쓰는 경우도 있고 얼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얼음 빙자를 저렇게 쓰는 경우도 네, 있죠. 사실 전 그리고 저 간판에서 간판은 아니고 저게 냉동 창고 문인데요. 얼음 빙자를 쓴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저건 지금도 일본에서는 팥빙수 가게에서 표기하는 방식이에요. 저건 제 추정컨대는 아마 그 일본에서 얼음 다루던 방식이 넘어온 상태에서 아주 오랫동안 남은 게 아닌가. 저 동네가 예전에 교도소가 있던 지역의 주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 제한이 걸려서 좀 옛날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도시가. 그런 화석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옆에 있는 사진, 다음 사진을 보면 계란이랑 얼음이 같이 있어요. 맞습니다. 묘하네. 얼음이면 얼음이고 계란이면 계란이지 같이 팔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얼음만으로는 겨울에 장사가 안 되니까 아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름에는 뭔가 딴 걸 팔아야 돼. 겨울에는 뭔가 딴 걸 팔아야 됩니다. 대부분은 석유를 파는데 가끔 계란을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마트가 옆에 있으니까 계란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식은 못 느끼지만 약간 도시의 경계 지역에 나가면 계란 가게가 지금도 많습니다. 그걸 보면서 지금처럼 사람들이 계란을 쉽게 먹기까지 그렇죠. 얼마나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는가를 추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대화 연쇄점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으로 치면은 프랜차이즈 마트인데 예. 연쇄점이 그거니까. 근데 제목이 근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근대화에 강박이 있었는지 주민들의 그 열망이 그럼요. 간판에 반영되죠. 반영되는 거죠. 지금도 약간 예전에 만든 동네 가면 현대라는 이름이 그렇죠. 이름이 맞습니다. 예, 예. 맞아요. 현대? 현대문구, 현대마트. 현대적인 뭐 이런 왜냐하면 의미. 그렇죠. 우리는 현대적이지 않고 현대를 가야 할 그렇죠. 선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 추구하고 싶은 모습이 그럼요. 현대적인 거니까 네. 현대 가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결과 오래된 마을에 현대가 있어서 굉장히 모순적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쵸, 그쵸. 네. 근데 도시 화석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고고학자들이 뭐 화석 보고 그 예. 시대에 뭐 연대나 그때 뭔가가 있었겠다 이런 걸 추정하는 예. 건데, 근데 도시에서도 그렇게 시대 뭔가를 예. 추정할 수 있는 걸 도시 화석 이렇게 부르는 거군요. 예, 한번 불러봤습니다. 음. 그러니까 화석처럼 남아서 지금까지 그 지역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보여주는 네. 그걸 화석이라고 불러봤는데 그 중에 특히 생물학에서 말하는 표준 화석, 이제 고생물학에서 그런 말을 씁니다만 네. 진화의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화석들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서울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도시 화석으로는 어떤 걸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전국적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는 현상인데 20세기 전기의 도시 화석으로는 계량한옥과 다다미 가게가 있고요. 20세기 중기의 표준 화석이라고 하면 전도관이라 불리던 지금의 천부교 교회가 있는데 서소문에도 있습니다. 하얗고 성 같은 건물. 굉장히 대표적인 화석이고요. 70년대에는 새마을 또는 88이라는 상호가 붙어 있는 가게들. 88. 예. 그리고 2001년부터 지어지기 시작한 리을 아파트. 이게 굉장히 달동네랄까요? 말하자면 빈민촌이랄까.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여기는 90년대 말에 치열한 재건축 재개발 과정을 겪고 나서 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21세기를 맞이했겠구나 라는 추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른바 삼엽충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화석의 지층이 시대를 예. 말하는 인디케이터, 맞습니다. 지표종인 그렇죠. 것처럼. 야, 그렇네. 근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눈에 보이는 것 같고요. 이제 길을 걸을 때 5분 만에 갈 길도 한 30분 걸리겠다 싶을 정도로 길가에 뭐 주춧돌, 뭐 머릿돌, 간판 하나하나 다 신경 쓰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경 써주시는 김에 촬영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예, 중요한 그럼요. 점이죠. 개인의 기록. 근데 아마 얘기 들으시면서 우리 북소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김시덕 작가님이랑 같이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김시덕 작가님과 함께 대서울의 몇몇 동네를 돌아다녀 봤거든요. 어떤 곳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여기는 을지로 5가에 있는 성제묘입니다. 현재 서울에 남아있는 관우사당 4군데 중에 한 곳입니다. 조선 후기부터 중인, 중간계급 평민 또는 천민까지 경제적인 부를 획득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기존 양반들이 가지고 있던 성리학과는 다른 형태의 믿음을 자기들 것으로서 키우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한국 서민들이 재물의 신으로서 그리고 구한말에서 식민지 시대에 걸쳐서 혼란스러운 시기에 무사의 신으로서 관우를 섬기는 풍조가 일어납니다. 지금 구한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시장 상권 옆에서 당시의 신앙 형태를 잘 보여주는 유산으로서 더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흥미로운 역사의 일부로서 이 성제묘, 관성묘 등을 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을지로 육가의 도시화석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곳은 식민지 시대 을지로의 흔적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여기는 언제부터 영업을 하셨습니까? 요 자리가 아마 77년도. 77년도. 예. 한 42년 됐죠? 여기서 요 자리만. 그러면 그 앞에서는 어디서? 방산시장 쪽에서 아마 장인어른께서 61년 되셨으니까 내년 62년째거든요. 장인어른은 처음에 어떻게 다다미 가기를 시작하셨습니까? 장인어른 고향이 네. 전남 나주세요. 그래가지고 대대로 영산포 그쪽 해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배우셨죠. 영산포함은 예전 식민지 시대 블록이 잘 남아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대 초반에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다다미를 배우셨어요. 아, 그러니까 일본 가옥도 만들고 이제 그랬던 분들이죠. 한국인들이고. 그렇죠. 아. 배워가지고. 한번 끊긴 것 같지만 사실 계속 경계를. 그렇죠. 하는. 네. 여기 일식가옥이, 적산가옥이 많은데 많죠. 여기 자체에도 수요가 있나요? 여기 이쪽은 없어요. 이쪽은 뭐 이렇게 아무래도 여기는 재개발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없고. 예전에는 이쪽에는 상설했겠죠. 그럼요. 사람들 있죠. 살았을 때는. 그럼요. 궁금했었습니다. 그 수요가 여기 수요인가? 네. 그게 아니군요. 그래서 8개 구역이 잡혀 있는데 그 4개의 상가 건물 양쪽으로 2개씩 전체 다 밀릴 것인가 일부라도 남을 것인가가 이제 저의 관심사죠. 이 세운상가 3층에서 동쪽으로 동대문 쪽을 바라보는 뷰가 을지로의 가장 전형적인 산문화 광장입니다. 이 제 왼쪽 팔 부분에는 식민지 때 만들어진 잘 지은 상가 건물이 있고요. 그리고 저 앞에 반석교회는 60, 70년대 한국의 소박한 교회 형태를 잘 보여주는, 돈은 없지만 신앙이 있어서 성실하게 헌금 모아서 만든 예쁜 소박한 건물이고, 저 앞에 두산타워는 2000년보다 조금 앞에 만든 거긴 하지만 21세기 서울을 예고하는 듯한, 그러니까 20세기 전반, 20세기 후반, 21세기를 보여주는 산문화 광장이 여기 펼쳐져 있는 거죠. 이렇게 물질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19세기 말, 20세기 초부터인 거죠. 이 지역은 구한말에 일본인들이 들어오면서 최초로 생긴 구역입니다. 여기에 일본인들이 정착하게 된 이유는 일단 청계천 남쪽에 물이 자주 넘쳤기 때문에 조선인들이 항구적으로 살기는 쉽지는 않았다라는 거랑, 임진왜란 때 일본의 주요 장군들이 남산 북쪽에 주둔했었습니다. 그런 연유가 있어서 일본인들이 이 지역을 택했달까? 그러면서 형성돼서 필동, 충무로, 을지로 일대에 일본인 거점이 형성이 됩니다. 그 후로부터 지금에 이르는 100년의 시층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조선시대가 없다는 이유로 아마도 재개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도 을지로 지역 전체를 보존하자거나 지켜야 된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이거를 모두 밀어버리기보다는 이 작은 한 블록 정도라도 있는 그대로 남겨둬서 야외 박물관 정도로 하는 게 어떻겠는가. 조선시대 것만 유물이 아니라 진짜 100년의 유물도 유물이다라는. 여기 집들이 길면 한 60년, 짧으면 20년 정도 일본인이 살았지만 그 후에 80년은 한국인이 살았어요. 그랬으면 이거는 훌륭한 한국인의 유산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을지로라는 공간이 워낙 지역적인 특성이 좀 뚜렷하잖아요. 골목이 일단 되게 오래됐는데 건물들이 엄청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그 옆에 대기업 간판 붙어 있는 고층 건물들이 딱 세워져 있어요. 굉장히 이색적인 공간인데 이런 공간을 산문화 광장 이렇게 부르셨더라고요. 예. 그게 뭘까요? 큰 틀에서 한국 사람들, 서울 사람들이 서울을 볼 때 주로 조선시대를 위주로 보는데 사실 대부분의 서울 지역에서는 조선시대의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가장 오래된 층은 구한말에서 식민지 시대, 그리고 돈도 없고 기술도 부족하던 현대 초기, 그리고 이제 고층 빌딩을 올릴 수 있는 돈과 실력이 양성된
현대, 후기, 지금까지 이 세 층위가 보여서 이 세 층위가 동시에 보이는 곳을 저는 삼문화광장이라 부르고 서울에서 가장 대표적인 삼문화광장을 을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엔 영등포도 훌륭한 삼문화광장입니다. 이게 삼문화광장이 사실은 멕시코 시티에서 스페인, 그다음에 아즈텍, 그리고 현대 요 세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작가님은 을지로라는 공간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여기 진짜 너무 보물이 많다라고 느끼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시작이 뭐였을까요? 시작은 노가리 골목이라고 해야 네, 되나요? 노가리 골목. 골목을 걷다가 나무 전봇대가 있더라고요. 나무로 되게요? 아직도. 예, 나무 전봇대가 있는 곳은 식민지 시대 때 개발된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 골목 가시면은 네. 충청도 지명이 붙어 있는 가게가 하나 있는데 그 앞에 나무 전봇대가 있습니다. 이 나무 전봇대가 있는 곳은 그곳이라든지 상도동이라든지 영등포 역사가 오래된 곳이라 그것부터 왜 이게 아직까지 있는가, 그리고 이 오래된 것이 왜 아직까지 기능을 하고 있는가, 도시라는 도대체 뭔가라는 데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을지로가 한창 또 재개발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작가님은 이 재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좀 갖고 계세요? 그 을지로가 일단 넓기 때문에 구획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을지로 4가에서 6가까지는 아직도 건재합니다. 방산시장도 그렇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옛날 동대문 운동장, 네. 지역도 당분간은 유지될 것 같고요. 문제는 세운상가 주변. 주변의 8개 구역인데 네. 이 지역은 사실은 함부로 개발하면 안 되는 곳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식민지 시대라서가 아니라 그쪽에는 고려시대 길이 있을 것 같다는 추정들을 하거든요. 맞아요. 아주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은 조선시대 수도이기 이전에 고려시대 남경이었고 그렇죠. 그다음 한성백제 수도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무시해버리고 주로 조선시대만 얘기하는 게 전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데 을지로가 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길들을 더 철저하게 조사를 못한 상태에서 개발을 이미 끝낸 지역이 있죠. 아까 말씀하신 고층 빌딩이 올라가 버린. 그러면서 이제 시의 시책에 따른다고 형식적으로 길을 남겨놨는데 이건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 저는 그 을지로 2가 3가 쪽은 너무나도 땅값이 높은 곳이고 네. 도시의 핵심 부분이 그 정도로 저밀도로 남는 건 사실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발하긴 해야 되겠지만 한두 군데 정도라도 좀 합의하에 남겨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고 합의하려 그러면 먼저 때려 부수는 게 있어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을지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시는 변화되는 거고 변화의 과정에서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완벽하게 현재나 과거의 것을 그대로 100% 보존할 수도 없고 보존하자는 얘기도 아닌 것 아니죠. 같아요. 근데 너무나 이게 일방적으로 또는 합의 없이 또는 돈의 논리로만 그래서 인간이 피해를 보는 이런 방식을 지향하는 그러한 좀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아니시겠어요? 그 말씀 한 가지 하고 하나는 서울 또는 한국 전국에 해당합니다만 역사적 상황을 남길 때 조선시대에만 집중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 앞에 고려 삼국시대든 그 뒤에 구한말 식민지 시대 현대 초기든 다 훌륭한 유산인데 왜 조선시대에만 남아야 하느냐. 없으면 복원까지 해서. 그건 너무 그렇죠. 조선 편중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거꾸로 우리의 멀지 않은 현대에 대한 기억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완전히 조선의 무슨 뭐 의례 유구이전 이런 것들은 생각하면서 4.19가 어디서 나타났고 6월 민주항쟁은 어떻게 됐으며 촛불 시민혁명은 어떻게 됐는가 이러한 정말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또 방기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는요, 을지로와는 또 다른 풍경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또 근현대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곳을 김시덕 작가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해방촌을 걷다 보면 이곳이 원란민들이 정착한 지역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도시 화석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동장 이봉천 기적비에 왔습니다. 해방촌의 역사를 보여주는 산 증인, 살아있진 않습니다만 도시 화석 같은 존재입니다. 5.16 군사정변 이전에는 지방자치를 행했기 때문에 그 민회가 실제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도 많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이봉천 선생은 해방촌이 오늘과 같이 안정된 마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준 사람으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석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주로 앞만 보고 지나가시는데, 정말은 뒤에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고 양 옆에는 누가 만들었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재밌는 자료들입니다. 비석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썼는데 제일 위에 단기 4290 몇 년이라고 지금 흐리게 지워져 있지만 대략 이게 1950년대 후반 정도입니다. 흑양 출신이라고 하고요. 55년도에 해방촌에서 최초의 동장이 된 분. 그러면서 각종 이제 기반 시설들을 인프라를 깔아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보존되고 있다. 해방촌 하면 지금 신흥시장 먹거리만 유명한데 그것만은 아니다 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는 연백 슈퍼 또는 연백 슈퍼쌀이라 불리는 예전의 슈퍼마켓입니다. 지금은 영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슈퍼 앞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 뒤를 보시면은 해방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해방촌의 상징적인 교회당이 있고, 그 윗동네라고 합니다. 이 동네에서는. 윗동네에서 아랫동네 HBC, 해방촌의 약자 HBC라 불리는 아랫동네로 가는 중간에 있습니다. 그 해방촌은 기본적으로는 평안도 원란민들이 만든 마을입니다. 그래서 평안도 주민이 아니면은 약간 한켠 밀려나는 느낌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연백은 황해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황해도 원란민 출신 분이 평안도 분들이 사시는 윗마을에 못 들어가고 윗마을과 아랫마을의 중간 정도인 이 언덕바지에 자리 잡으신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곤 합니다. 7, 80년대에 만들어진 폰트니 옛날식 간판 형식이니 이것 자체가 하나의 현대 서울의 훌륭한 문화유산이죠. 이런 현대 초기 간판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수집을 하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쪽에 계신 니트 상인분들 말씀 들어보고 싶었는데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한참 해방촌이 니트 시장으로 산업으로 번성할 때에 비해서 요즘 어떠십니까? 상인분들 수라든지? 공장 숫자로 대충 잡아서 많이 있을 때는 거의 200 정도 잡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4, 50? 아, 4, 50이요? 그건 좀 많이 줄었죠. 뭐 도시재생에서 예. 그 제조가 좀 이제 불황이다 보니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자 해서 같이 이제 업자들끼리 이제 힘을 모아서 협동조합을 만들게 됐습니다. 최근 일이신가 보군요. 협동조합 만드신 거는. 네. 이제 직접 소비자하고 만나게 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금 키워보기 위해서는 그렇게 길을 지금 가는 길은 우리 전통도 있고 예. 또 뭐 노하우도 있어서 충분히 옛날만치 그 호황 시대는 아니지만은 명맥을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사진으로 찍고 글로 남겨서 나중에 그 앞에 뭐가 있었나를 찾고 싶을 때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서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기록을 함께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게 20년, 30년만 지나도 다신 찾을 수 없는 서울의 귀중한 유산으로서, 기록으로서 남게 될 것입니다. 네, 이 해방촌처럼 이렇게 피난민들이 임시 정착했다가 아예 마을이 되어버린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서울 시내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지역이랑 비교해 보면 해방촌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해방촌은 남산에 있다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지요. 다른 지역도 많습니다만 역시 한국이랄까 서울은 사대문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이 문화적으로 주목되다 보니까 해방촌이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제 입장에서는 과잉 대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방촌의 경우에 그 실향민 분들이 초기에 조직을 만들었고 활동했던 건물이 남아있다든지 그리고 이승만 정부 시절에 활동했던 동장의 기념비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선 다른 실향민 정착 지역하고는 다른 물질적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성이 좀 보입니다. 도시는 다양성의 상징적 공간이에요. 전 세계의 모든 발달된 도시를 보면 모든,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경향각지라고 하지만 뉴욕은 전 세계의 경향각지.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그들이 모여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스파크를 튀길 때 문명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서울도 아마 그런 그 실향민이 내려오고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또 7, 80년대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가 서울로 오고 서울 살기를 시작하고 이런 것들의 상징적인 공간이 해방촌이었다. 해방촌 경우는 남산이라는 공간에 있다 보니까 고도 제한에 걸려서 그렇죠.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대가 올라가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임대료 오르고 뭐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있지 않나요? 하지만 그래도 을지로 같은 데 비하면 아마 앞으로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을지로와 그곳의 지대의 차이가 한 10배쯤 될 테니까요. 그만큼 을지로에 대한 개발의 압력이 10배쯤 높은 거죠. 해방촌 주민분들은 사실 불만이 크시더라고요. 그렇죠. 강남은 30층 건물 올릴 때 우리는 4층에서 5층도 못 올리게 한다고. 그래서 결국은 강남 사람들 보기 좋은 남산 만드는데 우리가 희생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이 갈등 도시의 한 단면이겠네요. 그렇죠. 이 책에서 대서울을 남과 북으로 뭐 동과 서로 한 20군데 정도 넘는 지역들을 하나하나 짚어주고 계신데 저는 좀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있었어요. 강남 하면 전 부동산이 떠오르거든요. 강남 부동산. 비싸다. 좋은 집이 많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강남이라는 지역이 만들어진 애초에 목적 자체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예. 충격적이었습니다. 군사 목적이었죠. 예. 어떻게 근데 그럴 수가 있었죠? 제가 그 근처에 오래 살았는데 예. 반포나 잠실에 예. 늘 군사 시설이 보였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강남 고속터미널 남쪽에 보면 설해마을이라고 예. 있죠. 설해공원이 있고 예. 거기가 벙커였습니다. 아마 이거는 공개적이니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수방사 벙커가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도 수방사는 서울 각지의 야산이라든지 높은 빌딩에는 반드시 GP라고 해서 이제 기지가 있는데 거기도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북한 탱크가 반포대교 건너올 경우에 그걸 포격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리고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한양아파트에도 그 저격수가 들어갈 수 있는 초소가 있었고요. 근데 군사기밀이어서 자료 같은 건 안 남아 있는데 최근 여러 연구자분들이 확인을 하셨습니다. 강남도 강북 인구를 좀 안보상의 목적으로 강남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근데 더 놀라운 일이었어요. 게 있으실 텐데요. 지금 최근에 그 삼성동을 재개발한다고 하고 한전 큰 빌딩 올라가는데 그게 프로젝트 제목이 뭐냐 하면 영동 재개발 프로젝트예요. 그렇죠. 영동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다 강남이라고 통일됐지만 옛날 영동 세브란스 병원 만들어질 때만 해도 영동이 지명이었고 강남이라는 말은 쓰지도 않았던 거예요. 영등포 동쪽. 예. 영동. 그래서 영등포가 중심이었던 거죠. 그럼요. 왜냐하면 영등포는 기찻길이 지나가면서 중요한 거점이었고 예컨대 흑석동을 넘어서는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저지대의 농경지밖에 없었던 거죠.
그 식민지 말기 때 마지막 강남이 흑석동이었죠. 그래서 거기 강남 국민학교가 만들어졌고 대방 쪽에는 강남 중학교가 만들어지고. 저 지나갈 때 맨날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그렇죠. 강남이 아닌데 강남중학교가 있지 이랬거든요. 제가 최근에 90년대 만든 영등포 구의 구지를 봤는데 거기 서문에서 구청장님이 한탄들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강남이었는데 저 영동이 우리 지명을 뺏어갔다고. 그렇죠. 여기가 강남이었다. 강남 맨션, 네. 강남 빌딩. 네. 여전히 그분들은 강남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근데 이렇게 대서울 곳곳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밤을 새워도 부족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벌써? 시간이 예, 되어 갑니다. 근데 우리 김시덕 작가께서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울을 기록하는 최종 목적이 뭘까요? 기록 왜 자체가 하세요? 목적입니다. 기록 자체요? 문헌학자시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서울선언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다들 계획하고 실행하려고만 하고 기록을 안 남기더라고요. 제가 다른 데에서도 말씀을 종종 드리는데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를 기록의 민족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주로 왕조실록하고 승정원 일기 때문인데 그렇죠. 그건 국가 기록이고 민간은 기록을 잘 안 남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정목 교수라고 하는 네. 서울 도시계획의 대부셨던 분이 계신데 네. 그분의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라는 책의 제1편에 나옵니다. 대형각 화재 때 기록을 남겼다가 이름이 남아있는 공무원들이 전부 다 처벌받았다고. 그 후에 공무원들이 기록을 안 남기고 보존 연한 끝나면 빨리 없애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일부 국가기록 빼고는 기록이 없는 민족입니다. 이거를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특히 도시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농촌에서 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살긴 하지만 애정을 줄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떠날 곳이다. 떠날 곳이고 결국은 농촌을 귀향하고 싶어하고 그 너무 삭막한 고층 빌딩만 있고 그래서 전 거기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거든요. 이 도시도 기록될 가치가 있는 곳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기록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사실 우리가 삼엽충 시대에 사는 게 아니니까 도시의 흔적을 그런 지표적 건물을 통해서 유추하지 말고 기록이 있다면 그 문서 행위를 통해서 본질을 알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좀 준비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서울시 기록관도 만들어지고 했고 예, 하니까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TV 책방 북술 이렇게 김시덕 작가님과 이 시간 함께 했는데 지난번에 이 서울 선언에 이어서 이번에 이 갈등 도시가 나왔어요. 다음 계획이 궁금합니다. 네 글자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네. 뭐가 또 있나요? 다음 네. 계획은 5글자입니다. 뭐가 추진되고 있군요. 대서울의 길이라고 해서 서울의 길. 저는 말하자면 도시를 면적으로 보지 않고 선으로 봅니다. 아, 길. 그래서 대서울과 대서울 바깥 지역, 충청남도의 북쪽, 강원도의 서쪽과 대서울이 어떻게 연동하고 연결되는가. 있는가 네. 그거를 보려고 하고 있고 현재 답사하고 있습니다. 그 천안과 과천이 맞습니다. 서울로 이어지는 길이고 저기 동쪽으로 가려면 인제, 원통 이런 데를 경유하고 뭐 이런 것들까지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을지로 상인들이 요즘에 쫓겨나신 분들이 안성이나 원주로 가시더라고요. 오. 거기까지 대서울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 최근 현상을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늘 숨쉬고 발붙이고 사는 공간이었는데 잘 몰랐던 서울에 대해서 재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어찌 보면 원래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즐거운 시간이셨죠? 예, 즐거웠습니다. 네, 다음 또 대도시의 길로, 예, 대서울의 길로 예, 맞습니다. 한번 찾아뵙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갈등 도시 만나봤고요. 이어서 명사들의 추천책 릴레이 북이 이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퍼커션 연주자, 음악 감독, 그리고 프로듀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연루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이제 그냥 타악기 연주자인 거죠. 두드리거나 뭐 비비거나 문지르는 이런 악기들을 사용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평소 때 듣는 소리들 있잖아요. 스쳐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죠. 자연아, 누나야. 우리 맨날 술만 먹었지? 근데 너도 책을 좋아한다니까. 나 너무 기쁘더라. 이제는 우리 술 이제 그만 먹고 커피 한잔 하면서 책 얘기도 좀 나눠보자꾸나. 자연아, 책 알려줘. 책을 되게 많이 읽거든요. 그래서 항상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저한테 책을 소개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는 당황스럽더라고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음악이 좀 재즈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양한 책들을 많이 봤었어요. 재즈 관련된 책들을. 만화로 재즈를 설명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여기는 이제 재즈의 에피소드들이나 아니면 연주자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글만 있는 거랑 또 다른 느낌으로 확 다가오더라고요. 마일스 데이비스 트럼펫터인데 정말 그 사람하고 한번 꼭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랑 연주를 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 이런, 물론 좀 긴장은 엄청 될 것 같아요. 때로는 불지 않는 것이 부는 것보다 중요하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던 마일스 데이비스다. 즉 어떻게 연주하는가의 관점보다는 언제 어떻게 연주하는가에 대한 균형감이 중요했던 것이다. 음악에도 음표가 있고 심표가 있듯이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도 좀 살면서 좀 가끔 잘 쉬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또 삶이란 연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라크에 잠깐 있었거든요. 군대에서 군악대 때문에 파병 갔었는데 제가 하늘을 보면서 밤에 이제 보초를 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막에서 하늘 보고 있는데 정말 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스텔라 바이 스타라이트라는 곡이 있어요. 그 음악을 들으면서 정말 별똥별을 너무 많이 봤어요. 밤하늘을 볼 때 정말 잘 어울리는 음악이에요. 음악이라는 게 우리의 행복에 저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뭐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랑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음악이 나오고 있으면 더 좋고, 그다음에 어디 차를 몰고 드라이브 할 때도 음악이 있으면 더 좋고, 어떤 감정들에 빠져들 수 있는 부분에 더 도움을 주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사람의 인생 자체가 영화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좋은 백그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더 삶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댄서입니다. 댄서. 그리고 두 번째는 아프리카에 춤추러 가자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춤추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프리카 가서도 춤도 추고 공연도 하는 친구입니다. 이름이요, 양문희입니다. 양문희. 안녕 문희야, 이번에 책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난 출연하게 됐는데 그 다음 널 지목했어. 여행도 많이 다니고 책도 평소 때 많이 읽는 네가 또 많은 분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했으면 해서 너의 또 정말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과 좋은 생각들과 아프리카 이야기들, 그리고 네가 감명받아서 여기서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 많은 분들에게 소개했으면 좋겠고, 너의 감명 깊은 책도 소개했으면 좋겠어. 안녕. 저희는 다음 주에도 좋은 책들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북으로 소란한 세상을 이롭게 하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아침에 눈을 뜨면 나의 곁에 있는 그대, 따스한 햇살 맞으며 눈을 뜨네. 향긋한 그대
너의 숨결 느껴졌던 밤은 시간이 멈춰졌으면 하는 바래